범죄자들이 그것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폭행을 해서 학대를 하는, 근데 이건 하나의 패턴입니다. 알려진 범행 방식인데도 수사하는 형사들도 잘 몰라요. (2002년 5월 22일) 많은 이들이 출근 준비로 분주하던 아침 시간, 울산 남부경찰서에 다급한 신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신고자는 식당에 출근했는데 사람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직 오픈도 하지 않은 식당 안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던 이는 누구일까? 경찰은 다급히 사건 현장인 울산시 남구 신정동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경찰이 그곳에서 마주한 모습은 참혹했습니다. 발견 당시 피해 여성은 정말 무참히 폭행당한 듯 보였습니다. 누군가 그냥 한두 번 때린 게 아니라 수차례 짓밟은 듯 보였어요. 주로 얼굴과 복부 주위에 폭행 흔적이 몰려 있었는데 얼굴은 얼마나 걷어찬 건지 알아보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가 도착했을 땐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고요. 특이한 점이 있다면 피해자의 몸에는 특별히 둔기나 흉기에 의한 상흔은 없었고 모두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짓밟은 듯한 멍과 상처만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만큼 폭력적이었던 구타의 흔적들. 대체 그녀는 누구에게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한 것일까? 경찰은 사망한 여성의 신원을 조회했습니다. 그녀는 이 식당에서 일을 하던 44살의 종업원 정씨였습니다. 알고 보니 식당 사장으로부터 숙박을 허락받고 지내고 있었던 것. 어차피 우리 식당에서 일하니까 여기서 잘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죠. 뭐 어디 나가봐야 계속 돈 나가는 게 딱하기도 하고. 제 입장에서는 종업원이 식당 지키면서 밤이고 낮이고 상주했다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이 식당은 그녀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터이자 밤에는 고단한 몸을 누일 수 있는 집이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가장 안심하던 곳에서 벌어진 끔찍한 살인사건. 그런데 사망한 정씨에게서 발견된 피해는 단순 폭행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의 최종 사인은 복부 동맥 손상에 의한 실혈사로 아마 범인이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짓밟은 게 직접적인 원인이 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한 가지, 발견 당시 피해자의 하의가 벗겨진 상태라고 해서 확인해보니 피해자 음부에서 성폭행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잔인한 폭행도 모자라 성폭행까지 당했던 종업원 정씨. 심지어 현장에서는 정씨 명의의 10만원권 수표 2장과 현금 50만원도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처음 이를 단순 강도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시작했고 정씨의 주변 인물들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에 나섰지만 안타깝게도 평소 성씨라고 착했던 그녀에게 원한을 살 만한 주변 인물은 없었다는 진술만 확보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별다른 진척 없이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만 갔고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시작됐습니다. 월드컵 광풍에 흥분한 국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울산에선 수많은 여인들이 성폭행당하고 살해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저는 진행과 연출을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배성훈 프로파일러님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크라임은 내게 꼭 필요한 보험만 남겨주는 보험 솔루션 보험장터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02년 울산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당시에 아시다시피 월드컵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보도가 많이 안 됐고 또 당시에 또 인지도 잘 안 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의 사건입니다. 그런 일들이 사실 흔합니다. 대선, 총선, 그리고 이제 올림픽. 이게 사실은 성범죄 사건이나 강도 뭐 이런 사건은 매우 안타깝게도 경찰이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아니면 못 쓰는 거는 경비 차출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인력 자체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이게 2002년이었고 지금 그랬다고 해도 욕을 먹겠죠. 근데 당시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2000년부터 2005, 6년, 10년 사이에 왜 이렇게 연쇄강간범이 많으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죠. 뭐 CCTV가 그때는 없었고 지금이 있었다. 그것보다는 시스템적인 측면이 큽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2013년에 친고죄가 폐지됐대. 이땐 다 성범죄가 친고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수사가 관심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 많은 사건들의 피해자가 생겼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영업이 끝나면 거기서 거주를 하던 종업원 정씨 44살이었고요. 당시 모습이 그러니까 맞아서 죽은 지금 거의 이런 상황이거든요. 맞아서 특히 복부. 아시다시피 여성들은 거기에 성기가 있고 장기가 있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 충격이 취약합니다. 안에 내출이 생기면 피해가 큽니다. 그러니까 실혈사예요. 근데 이걸 제가 왜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성범죄자들이 그것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폭행을 해서 죽어가는 모습과 그런 방식의 성적 학대를 하는, 근데 이건 하나의 패턴입니다. 패턴으로 알려진 범행 방식인데도 성범죄 수사하는 형사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체적인 이제 범죄의 목적성을 좀 봐야 되는데 금품을 일단 가져갔고 성폭행도 있었고 침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흉기를 안 쓰고 복부나 머리 쪽을 좀 집중적으로 구타해서 죽였어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범인이 어떻게 피해자를 공격했습니까? 처음에 일단은 머리를 쳐서 제압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끌고 가서 그렇죠. 네. 흉기 전혀 안 썼죠. 네. 진짜 성범죄자들은 흉기 안 씁니다. 여기서 왜 침입 문제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새벽 시장에 있는 식당에 혹시 가보셨어요? 식당이 그냥 문을 열어놓습니다. 왜 열어놓냐면 물품을 그걸 넣어주는 사람들이 네. 열쇠를 가지고 못하기 때문에 네. 열어놔요. 그 택배 받듯이 그냥. 네. 네. 거기에 말하자면 예를 들면 쌀, 네. 두부, 콩나물 같은 거를 열고 넣고 해요. 범인 특히 이런 쪽에 많이 본 사람들 알아요. 이게 이제 범행성이죠. 왜 식당이나 다방이나 막 이런 데가 공격의 대상이 되느냐? 네. 보안이 취약해요. 또 문제가 왜냐면 여기서 숙식하는 여성 종업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이분들은 가난하고 저기 출퇴근비나 숙박비 아끼기 위해서 거기서 쪽방에서 자는 거예요. 그건 좋은데 보안이 취약하다니까 충돌되다 보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범죄하는 놈들인 거예요. 무슨 말씀이 아시겠죠? 어쨌든 이게 주 목적이 그러면 이제 범죄였을 가능성이 높죠. 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있어봤자 실제로 이 돈은 이분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지.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사장의 입장에서 마감하면 돈 이렇게 가져가잖아요. 가지고 저기 가지고 왜 거기 놓겠습니까? 네.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서 범행할 이유가 없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이렇게 숙박하는 힘없는 여성들이 있다는 걸 아는 놈들이 공격도 하고 겸사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푼돈을 가져가는 아주 악랄한 놈들이죠. 네.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인 거예요. 그런데 경찰의 입장에서는 별거 아니에요. 왜? 한 건이잖아요. 한 건에 20만 원 가져가고 뭐 성범죄는 친고죄인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왜 이게 연쇄강간이 될 수밖에 없는지가 바로 그겁니다. 자, 구타와 성폭행을 당하고 금품까지 뺏긴 피해자. 경찰은 범인을 찾기 위해 수사를 이어갔는데요. 이후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하기 위해 사건 장소 인근에 강도 및 성폭행 범죄가 있는 전과자들을 조사했으나 여전히 용의자로 지목할 만한 인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지고 수사가 난항에 빠지던 그때 당시 경찰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해 봄부터 울산에서는 수상한 범죄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정씨 사건을 단독 사건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한 달 전에도 울산에서 발생했었거든요. 불과 한 달 전인 4월 20일 동일 지역인 울산 남구에서 비슷한 범죄가 있었던 겁니다. 단지 범행 장소가 식당이 아닌 다방이었을 뿐. 그때도 피해자는 다방 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17살 여종업원 한씨였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정씨와 달리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끔찍했던 그날에 대해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새벽 3시 반쯤 됐을 거예요. 잠결에 다방 출입문 쪽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들은 것 같긴 한데 그냥 취객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잠을 청했거든요. 근데 잠시 후에 누가 저를 막 깨우길래 눈을 떠보니까 어떤 남자가 제 위에서 식칼을 들이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는데 그때부터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진술에 의하면 범인은 놀라서 소리 지르는 그녀의 얼굴을 6에서 7회 정도 때리고 발로 그녀의 배와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밟았다고 했습니다. 역시나 얼굴과 복부에 집중되었던 폭행. 그런데 정씨 사건과 다른 점이 있다면 범인이 흉기인 칼을 이용해 한 씨를 공격했다는 겁니다. 한 씨가 계속 반항하자 범인은 들고 있던 식칼로 그녀의 귀와 손을 찔러 반항을 억압했다고 했습니다. 이후 범인은 겁에 질린 그녀를 강간했고 목적을 마치자 방 안 금고에 있던 현금 5만 원까지 갈취해 도주했다고 했습니다. 이 일로 17세의 한 씨는 우수 열창상 등 상해를 입고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듯 달랐던 두 사건. 혹시 범인은 같은 사람인 걸까? 경찰은 다방의 한 씨 사건 역시 강도 강간 전과자를 대상으로 용의자를 특정하려 했지만 야속하게도 범인의 그림자조차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시간이 흐르고 여름이 찾아온 6월 2일 울산 남구의 또 다른 다방에서 혈흔과 함께 새로운 피해자가 등장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의자는 여기저기 제멋대로 놓여 있었고 서랍성 물건들은 온통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다방 내실에서 자고 있던 20살 여성이었는데 피를 흘리면서 힘겨워하고 있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 것일까? 역시나 피해자는 얼굴과 복부를 여러 차례 밟혀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범인에 의해 무력화된 채 강간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성폭행 이후 다방 내실을 뒤져 금품을 찾으려 했다는 범인. 하지만 다방 안에는 금품이 없었고 당황한 범인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현장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동일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지만 경찰이 용의자를 한 명도 특정하지 못한 사이에 2002년 울산에선 강간, 살인 범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정리를 사후에 정리를 해서 사건을 얘기하지만 당시에는 이게 연결점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울산에서 있었던 상황이고요. 비슷한 듯 조금 차이가 있는 세 개의 사건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비슷한 듯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쉽게 이게 같은 사건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왜냐? 흉기를 썼는데 귀와 손을 찔렀대요. 우리가 보통 흉기를 쓰려면 몸통이나 이런 데를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놈은 실제로는 칼을 사용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거나 아니면은 칼은 오히려 초기에 뭘 하다가 이건 의미가 없다, 필요성이 떨어진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죠. 이 시간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처음에 칼을 사용했던 게 4월 20일 그렇죠. 다방이고요. 예, 다방이죠. 이후에 5월 22일 식당, 그다음에 6월 2일인데 다시 다방. 예, 근데 말씀드린 대로 첫 사건에 칼을 썼는데 그때 뭔가 좀 그렇죠. 귀와 손이 예, 이상해서 예. 그다음부터 안 썼다. 그렇죠. 그래서 동일한 건 뭐냐면 피해자의 가슴과 배, 얼굴을 발로 밟고 그건 똑같아요. 이런 패턴들은 다 성범죄입니다. 이 당시 형사들은 몰랐던 거예요. 네. 이게 성적 공격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성범죄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삽입강간만이 성범죄라고 생각해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가 여종업원이 있는 다방도 문이 열려져 있거나 아니면 시건장치가 부실했던 상황이었을 것이고. 네. 처음에 4월 20일 다방은 열쇠고리를 함석가위로 자르고 그렇죠. 들어갔던 흔적이 그렇죠. 남아 있고. 요거죠, 이거. 네. 함석가위로 자를 정도면 얼마나 쉽습니까? 네. 그리고 5월 22일 식당은 식당 뒤쪽 화장실 창문 열고 침입한 것으로 그렇죠. 추정됐고요. 6월 2일 다방은 뒤쪽 창문 열고 침입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 그 시건장치라는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걸 금방 알아요. 네. 들어갈 구석이 있다. 왜냐면 다방 가보잖아요. 네. 다방 분명히 범인은 사전 답사했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저기 들어오네. 그리고 당연히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몇 시에 닫고 다 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범행 대상은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었던 거고 거기 한두 번은 와본 놈이고. 근데 이 범행이 있으면 강도 강간 전과자를 대상으로 찾는 한들 찾아지겠습니까? 기존의 강도 강간은 칼을 들이대고 집 안에 들어가서 전혀 패턴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로 해야 되는 거죠? 식당이나 영업지에 들어가네요. 영업지만 네. 하고 절도 혹은 여기성에서 요 비슷한 형태만 찾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스크리닝이 잘못된 부분인 거죠. 네. 그리고 이게 2002년이라는 시점도 중요해 보입니다. 이게 지금 DNA라든지 정액을 남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피해자를 지금 이제
숨이 끊어지는 걸 확인하고 떠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이제 죽이는 게 아니라 네. 그런 복부를 때려서 고통받는 것까지만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얘가 나를 본들, 기억을 한들, 내가 정액을 남길들, 뭐 그냥 내가 잡히는 거랑은 무관하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시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네. 그 말하자면 DNA 검사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일반화된 것도 아니고 네네. DNA 검사를 한다 한들 2010년도 이후에 DNA 법이 만들어졌어요. DNA를 남겨도 정액을 남겨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비교 대조군이 없었고, 네. 그러니까 지문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목격을 했기 때문에 저 범인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그 성범죄를 당한 특히 이런 심각한 폭력을 당한 성범죄 피해자들은요, 범인의 얼굴을 전혀 엉뚱하게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뭐 어디 강연을 갈 때도 늘 그 연쇄강간 사건의 피해자들의 범인 몽따주를 했는데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연쇄강간범들은 이걸 아는 거예요. 미국의 강간범들이 피해자를 살려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자는 이걸 알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범행 경험이 그럼 좀 다소 있는 걸로. 네, 충분히 있죠. 반복되는 사건에도 수사는 여전히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답보 상황이었는데요. 경찰은 범인의 실마리라도 잡을 수 있을지 이후 수사 상황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차례 이어진 범죄에도 사건 해결의 열쇠를 찾지 못하던 경찰. 그런데 울산 남구 다방 사건이 발생한 지 고작 3일이 지난 6월 5일 울산 남구에서 또 다른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피해자는 28살의 여성 박씨. 그러나 그녀는 식당이나 다방에서 거주하던 종업원이 아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그녀는 여전히 겁에 질린 채 알 수 없는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제가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미친 듯이 뛰어서 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사람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오토바이 탄 남자 둘이 한패일지도 모른다고요. 아니면 제가 운이 없었던 걸지도.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 때는 아직 동이 트기도 전인 새벽 4시 30분경. 당시 술에 취해 집으로 향하던 그녀는 비틀거리며 빌라 2층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녀의 목을 낚아챈 의문의 손길. 무방비였던 그녀는 그대로 뒤로 넘어졌는데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박 씨의 얼굴 위로 무자비한 주먹이 내리꽂혔다고 했습니다. 정말 얼굴만 계속 때리더라고요. 그러고 나더니 제 가방을 들고 가려고 했어요. 그때 제가 가방을 붙잡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거든요. 누구든 이웃 한 명은 나오지 않을까 해서요. 그러니까 그대로 도망가더라고요. 이후 그녀는 살기 위해 건물을 빠져나와 미친 듯이 달렸다고 했습니다. 늦은 새벽이라 길가엔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어 절망하던 그때 마침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한 남자를 발견하고 다급하게 부탁을 하게 된 박 씨. 그녀는 눈물로 호소하며 집에 강도가 있으니 제발 친구 집까지만 자신을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흔쾌히 그녀를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워준 남성. 하지만 그녀의 불행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사람이 400m 정도 저를 태우고 갔는데 방향이 이상한 거예요. 아무래도 수상하다 싶어서 내려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토바이를 세우더니 저를 막 끌어내리고 폭행했어요. 대체 저한테 왜? 이후 남성은 발로 여성의 복부를 짓밟아 무력화시킨 다음 인근 건물 2층 계단 통로로 끌고 가 또다시 그녀의 가슴과 배를 마구 발길질했습니다. 그 뒤 박 씨를 성폭행하고 그녀의 목걸이와 팔찌, 현금 60만 원이 들어있던 핸드백을 강탈했습니다. 삐토성이가 된 그녀를 위에서 내려다본 오토바이의 남자. 그는 마지막으로 박 씨의 가슴팍을 수차례 짓밟은 뒤 그대로 그곳을 빠져나갔다고 했습니다. 범인은 아마 피해자가 죽은 줄 알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을 뿐 다행히 숨은 남아있었고 이후에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견돼 응급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지게 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영구적인 지체 장애를 갖게 된 박 씨. 경찰은 점점 울산 남구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에 대해 묘한 기시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흘이 채 지나지 않은 6월 14일 이번에도 역시 술에 취해 귀가하는 한 여성을 쫓아가 폭행과 강도,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불행히도 이번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 망치를 발견했는데 범인은 이를 이용해 현관문의 유리를 깨트리고
피해자의 집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내려쳐 좌측 측두골 함몰골절로 사망하게 했습니다. 또 피해자 자택에 3만 원이 든 깡통과 현금 10만 원가량이 들어있던 핸드백이 함께 사라졌습니다. 2002년 여름 울산 남구에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사건들. 이번엔 망치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범인은 분명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었습니다. 네, 6월 5일 날 집으로 가는 길에서 노상입니다. 당하다가 도움을 요청한 오토바이 남성에게 다시 또 공격을 당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공격한 범인과 오토바이에서 한 범인이 같은 사람의 뜻일까요? 다른 사람의 뜻일까요? 이게 2인조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2인조라고 하면은 둘이 붙어 있겠죠. 네. 첫 번째에서 뭔가에 낚아챘을 때도 2인이 보였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피해자 본인이 소리치고 도망가서 많이 갔다고 생각하고 뭐 그랬지만 사실은 그 근처였던 거예요. 오토바이 남자와 이 처음에 공격한 그놈은 같은 놈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피해자는 모르고 자기를 공격한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는 막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방향감을 잃고 했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앞서 이 식당이나 이런 데서 침입했던 놈이랑 네. 이놈이 같은 놈이냐? 첫 번째 부분에서의 조우, 비틀거리는 여성을 4시 반에. 그러니까 그 공간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범행 대상을 찾다가 술 취한 여성을 쫓아가서 범행을 한 거란 말이에요. 네. 앞에 사건도 다방에 침입했을 때 새벽 시간, 야간 시간, 그 식당도 그렇다고 보면 같은 놈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공간을 네. 점유하는 것이 보통의 연쇄성범죄자들의 특징입니다. 연쇄강간 사건이 발생을 하면은 수사가 진행되면은 떠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수사에 쫓기는 것 그거보다 거기서 자신이 익숙한 방식으로 범행하는 게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일정 수준 이상까지 가기 전에는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치명적인 위협이 온다라고 느끼기 전까지는. 그래서 네. 10명, 20명까지도 하다가 거기서 걸리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이동하는. 그래서 공간형 범죄입니다. 네. 연쇄강간은. 지금 다음 피해자는 망치를 이용해서 머리를 쳐가지고 이제 사망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같은 범인이라고 하면은 네. 극적인 어떤 전환이 나타났거나 현관문을 들어가는 어떤 부분에서 뭔가 좀 그런 다른 어떤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게 요거는 앞에 건하고는 사실 다르잖아요.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이 4월부터 6월이 이제 뭐 예선 기간 포함해가지고 5월 말부터 해가지고 6월 넘어가면서 한일 월드컵이 이제 본격적으로 승리가 이어지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맞아요. 예. 네, 올라가던 상황이어서 이게 지금 기사 한 줄 제대로 이게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네, 좀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사건 기자들이 거기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겠죠. 당연히 월드컵 취재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네. 이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던 그런 당시의 상황과 달리 울산에서는 정말로 이제 멈추지 않는 계속해서 연쇄 범죄가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과연 이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건지 누구인지 이후 수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경찰은 범인에 대해 작은 단서라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행운처럼 수사에 실마리가 잡혔습니다. 5월 22일 범행 현장인 식당에서 사라진 수표가 한 편의점에서 사용된 것입니다. 경찰은 당시 일부러 수표의 사용 중지를 하지 않은 채 수표가 사용되기를 기다렸는데 정말로 누군가 범행 현장에서 가져간 수표를 사용한 것입니다. 경찰은 그 수표를 찾아 범인을 역추적하기 시작했고 끈질긴 잠복 수사를 통해 6월 16일 새벽 4시경 울주군의 한 PC방에서 갈취한 돈으로 게임을 즐기고 있던 용의자 최 씨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5월 22일 식당에서 사망한 종업원 정 씨 사건에 대해서 취조를 시작한 경찰. 그런데 용의자는 의외로 순순히 자백을 이어나갔습니다. 새벽에 돌아다니다가 한식당을 발견해서 몰래 들어갔어요. 근데 참 운도 없지. 어떤 여자가 절 보고 소리치더라고요. 들키면 안 되니까 때렸고 식당에 있는 수표 2장이나 현금을 털었습니다. 확실하게 해야 후환이 없을 것 같아서 그 여자 얼굴이랑 배를 축구공 차듯이 그냥 걷어차고 나왔어요. 끔찍했던 그날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백하는 최 씨.
심지어 그는 덤덤히 자신이 그간 저질렀던 모든 범죄에 대해서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4월 20일 그 다방 여자 있죠? 걔랑 6월 언제였더라? 바보같이 저한테 도와달라고 했던 여자, 그 여자 죽었죠? 그것도 다 제가 한 거예요. 아, 그 망치로 머리 맞아서 죽은 여자, 그것도 제가 한 거 맞아요. 아니, 새벽에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는데 공사장에 30cm는 돼 보이는 망치가 떡하니 있잖아요. 아, 이거다 싶어서 오토바이에 싣고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마침 어떤 여자가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 거리면서 집에 가더라고. 도구도 있겠다. 망치를 들고 따라가서 유리를 박살내고 그 여자의 머리를 여러 번 내리쳤어요. 최 씨는 피해 여성을 강간하고 강도를 저지른 후 살해까지 한 것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4월부터 경찰이 쫓던 총 5건의 사건이 모두 한 명의 동일범에 의한 연쇄 사건이었던 것. 하지만 놀랍게도 그의 자백에는 경찰이 미처 알지 못한, 연결짓지 못한 숨겨진 잔혹 범행들이 더 있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범행의 시작은 3월 중순으로 처음엔 유흥비를 벌기 위해 새벽 시간에 다방과 약국 등 사업장에 침입해 금품을 갈취했고 혹여 여성 종업원이 있는 경우엔 성폭행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범행은 5월 22일 식당 종업원 정씨 사건 이후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가 고통스럽게 사망하는 모습을 일종의 유희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턴 단순 유흥비를 벌기 위한 범죄가 아니라 내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여성을 노리는 범행으로 바뀐 거죠. 그는 상가 입구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훔쳐 이것을 타고 다니면서 피해자를 물색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부녀자들을 상대로 범인 범행만 강도살인 2건과 강도살인미수 1건, 특수강도강간 3건, 강도상해 5건, 강도 2건, 절도 7건 등 고작 3개월 만에 20건이 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범행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좀 힘들었어요. 부모님이 일찍부터 이혼해서 고모집에서 생활하다가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그만두고 중국집 알바 같은 거 하면서 돈 벌고 있었는데 감옥 갔다 온 뒤로는 누나가 울산으로 올라오라길래 자영이랑 일을 같이 하다가 교통사고를 제가 당했었거든요. 그 뒤로는 병원 치료비, 생활비 저도 힘들었어요. 근데 돈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반성의 기미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최 씨의 진술들. 그렇게 체포된 최 씨에게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면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당시 범인은 25살의 최종근입니다. 미성년이었던 1996년 특수강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유예 기간 중이죠. 다음 해 97년에 절도죄로 유예가 실효돼서 이제 수감이 됐고요. 99년 출소 이후에 포항에서 부친과 함께 살면서 일용직으로 비정기적으로 일을 하다가 1년 후 누나가 이제 불러서 울산에서 자영이를 좀 같이 하자라는 권유에 2001년경 울산으로 와서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출소 2년 만인 2001년 11월 말에 식육점 3곳을 털어서 38만 원을 훔쳤습니다. 보름 후에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긴 입원 후에 퇴원한 2002년 3월부터 바로 이 범행을 또 시작을 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최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인물로 좀 봐야 될까요? 1996년 특수강도, 그러니까 대충 몇 살 때쯤 되겠죠. 네. 특수강도라고 하면 보통 강도 중에서 뭐 흉기를 이용하거나 둘이 셋이 같이 이렇게 되죠. 그때 징역 2년 정도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죄가 크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왜 그런지는 본인이 뭐 예를 들면 이혼해서 생활이 뭐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데 그건 핑계가 될 수 없죠. 뭐 부모가 이혼하는 사람들이 모두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이제 본인의 그 변명거리밖에 안 되는 거고 그냥 범죄자죠. 근데 이제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누나 뭐 얘기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때도 계속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식육점을 털고 일을 하는데 식육점을 털고 근데 교통사고를 당한 후에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강간 범죄가 시작된 거죠. 본인이 체포될 때 체포되지 않았다면 범행을 계속했을 것이다. 못 멈췄을 것이다 라고 진술했다고 해요. 이렇게 연쇄범죄로 계속 하게 되면은 네. 자랑이라고 하나? 나는 누구도 못 잡아. 뭐 어차피 뭐 안 잡히는데. 그런 묘한 심리 상태가 돼갖고 네. 네. 연쇄강간 뭐 연쇄를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뭐 못 멈췄을 거겠죠. 왜냐하면은 계속 그 X를 할 테니까. 네. 그리고 살인에 대한 각성과 성범죄 범인에 대한 각성이 됐기 때문에 더 올라가게 됐죠. 이게 뭐 본인 이제 진술 중에 이 고통스럽게 이 사망하는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유희로 느꼈던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글쎄요, 이 사건 관계자란 네. 그 뭐 형사들 그 얘기 뭐 틀린 얘기는 아닐 겁니다. 말하자면은 일정 단계 이상에 넘어가면은 자신이 어떤 잡범에서 이제 연쇄강간, 뭐 연쇄살인범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때 이제 그 범인이 하는 얘기를 듣고 네.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뭐냐면은 이제는 다른 종류의 범죄, 쾌락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을 것이다. 그걸 그대로 전한 거죠. 네. 내가 널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런.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굳이 빨리 살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보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것도 시기가 좀 지나면은 네. 역치가 올라가서 네. 그 다음부터는 쉽게 막 공격하는 방식으로 또 변합니다. 지금 사실 이거 수표 안 썼으면은 안 걸리고 계속할 수 있는 그 정도로 못 잡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전혀 범인의 윤곽을 못 잡았죠. 네. 연쇄살인범, 연쇄강간범이 어떤 놈인지도 모르는 상태였는데 수표 때문에 잡게 된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재판은 어떻게 또 진행됐는지 전하는 말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와. 왜? 무슨 일 벌어졌나? 이게 되네요. 저희 방송 보시고 보험 장터로 상담하신 분이 기존 보험료 39만 원 정도에서 20만 원 정도 줄여서 19만 원 내시면서도 보장 항목이 넣으셨다네요. 김 PD, 자네를 보면 항상 이런 생각이 들어. 무슨 생각이요? 이 인간 싹 패구나. 인간에 대한 믿음이 없구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김 PD, 우리 광고주야. 믿어야지. 이게 실제 사례라고. 심지어 그분은 기존에 중증 질환인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다가 보장 항목이 경증 질환인 뇌동맥류와 협심증까지 보장을 확대받았다고. 와, 보험료가 줄면서 보장까지 늘었다고요? 1:1 상담을 통해서 보험료는 팍팍 줄이고 보장은 쫙쫙 늘려준다고. 번호가 뭐죠? 1544-5788. 자세한 건 더보기 눌러보라고. 더보기 눌러서 보험장터 링크 클릭하거나 카톡 아이디 JK6003 검색해도 되는군요. 근데 진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한 자네는 역시 쇼핑. 믿는다고요. 광고주님 믿는다고요. 미래를 위한 안전장치 보험장터. 보험은 보험 전문가와 상의해보세요. 네, 먼저 1, 2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음에도 단지 피고인의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성욕을 만족시키고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경찰에 검거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범행을 계속 저질렀을 것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종전,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재범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교화 개선의 가능성이 전혀 엿보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극악무도한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전을 방해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악성 범죄자를 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마땅하다.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에 갔는데 반전이 있습니다. 피고인의 어머니의 증언을 듣는 외에는 달리 피고인의 양형 조건에 대한 조사나 심리를 별도로 해봄 없이 수사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을 토대로 하여 심리 미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원심의 사형 선고는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 이후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그래서 파기환송을 시킵니다. 밑에 관련된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피고인이 20대의 젊은 나이이고 수사기간 이래 그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성장 환경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주관적인 양형 요소인 성행과 환경, 지능, 범행의 재범의 위험성, 개선 교화 가능성 등을 심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통하여 사형 선택 여부를 심사하였어야 할 것임을 물론 이 사건 범행 전후에 걸친 정신 상태나 심리적 상태에 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등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깊이 있고
철저하게 심리하여 명확하게 밝혀보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평가가 제대로 안 됐다 뭐 이런 내용으로 파기환송을 시킵니다. 이후에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판결문 입수는 안 됐으나 특별하게 공개된 바는 없지만 지금 뭐 이 재소 상황을 보면 무기징역을 받은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왜 한일 월드컵이 중요하냐면, 한일 월드컵이 되면 또 올림픽이라고 하게 되면 외국 기자들이 많이 옵니다. 네. 다른 어떤 한국의 사회 환경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이란 것이 판결이 됐고 그러면 이제 묻는 거죠. 사형도 있나? 그런 게 이제 대법원에서는 뭐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충분히 심리가 됐느냐? 네.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안 됐거든. 왜냐? 그 여태까지 그냥 1심이나 2심 법원을 그렇게 해왔거든. 근데 갑자기 외부적인 어떤 요인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전 정권까지만 하더라도 사형하면 그냥 집행해버리는 그렇죠. 정권이었습니다. 예. 김영삼 정권은. 근데 김대중 정권이 들어오면서 이제 인권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기 시작을 하고, 그렇다면 이제 법원에서도 인권이 중요한데 사형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집행을 안 하게 됐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사형을 내리면 굉장히 특별한 경우여야 되는데 그 그렇죠.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느냐? 이게 아니냐? 문제가 갑자기 되네요. 그럼 원래 꼼꼼히 찾았어야 되는데 피고인의 성향 이런 거를 여태까지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최종근이는 시대적 수혜를 받은 거죠. 사실 이놈은 죽어도 마땅한 놈인데 사형감이죠. 사실은 앞에서 충분히 얘에 대한 심리평가라든가 이 성향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왔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태까지 그런 걸 해볼 적이 없으니까, 그런 어떤 전문가도 없었고. 네. 그런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놈이 진짜 너무나도 나쁜 놈이고 그냥 이거잖아요. 자기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여자 있으니까 가서 들어가서 돈 뺏고 강간하고, 안 잡히니까 또 해고 강간하고 또 뺏고. 죽을 정도로 때리는데 죽으면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좀 보니까 네. 죽는 거 보니까 너무 좋은데 또 해볼까? 그래서 쭉 한 거예요. 네. 열 몇 건 그 이제- 이상을 한 거예요. 네, 이제 망치로 사용하기도 시작하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전제가 이거예요. 20대 젊은 나이면은 나쁜 놈이 안 나쁜 놈 됩니까? 그리고 범행을 순순히 자백했다고 하는데, 자백한 것은 본인이 진술한 거예요. 그럼 이거 말고도 다른 건이 있느냐? 그걸 찾았어야죠. 또 하나는 잘못을 뉘우쳤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잘못을 뉘우치는 거예요? 그냥 자백한 거지.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계속 걸리는 거예요. 이놈은 지 자랑하려고 자백한 거예요. 뉘우친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연쇄범죄자들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법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안 잡혔으면 진짜 대단히 더 위험해질 만한, 죄책감도 없고 위험했던 대상인데, 그 뒤에 누가 있냐? 유영철이에요. 2002년 넘어가면서 유영철 2003년도, 나오죠. 예. 네. 그 바로 전이 정두영이고 네. 정두영, 유영철 딱 그 시대에 딱 중간입니다. 그때네요. 그 이런 놈들이 사실은 여럿 있었던 거예요. 네. 왜? 월드컵 기간 동안에 이런 성범죄, 굳이 이런 강력범죄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노출 안 시켰. 왜? 외국 기자들이 오는데. 그럼 숨겨진 게 없다고 볼 수 없죠. 지금 이제 나이가 40대 후반이 됐습니다. 최종근은 무기징역이고 성범죄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가석방이 없는 걸로 저희는 안심을 해도 될까요? 설마 가석방 시키지 않겠죠? 근데 이제 몰라요. 법무부놈들은 가석방 시켜도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누가 가석방 됐는지를. 20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 뭐 가석방 됐을 수도 있죠. 수도 있는 상황이. 네, 됐을 수도 있죠. 40대 후반이고요. 네, 그렇다면 여전히 위험한. 많이 위험하죠. 그런 놈들이 작년에 재작년에 나와서 강도 강간 살인하고 그 또 들어가죠, 그러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피해를 당하셨을 것 같고요. 혹시 이 암수 번제가 뭐 없으리라는 보장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본인이 자백한 것만 따진 거니까. 여전히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계신 피해자분들, 그리고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분들 명복을 빕니다. 교수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